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FAT 1급 기출문제 65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65회 실무 이론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실무 이론 10문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 재무제표에는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보고 통화 및 금액 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재무제표에 기업의 이름이 없어도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을 표시하고요.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표시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는 기간을 표시하죠. 그리고 보고 통화의 오른쪽에 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통화 또는 금액 단위 이런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늘 보시는 재무 상태표부터 한번 볼까요? 재무 상태표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인쇄 버전으로, 인쇄 버전이 이제 외부에 공표할 때 보여주는 양식인데, 보시다시피 메뉴에 제목, 재무상태표 제7기 24년 12월 31일 현재, 이게 뭐냐면은 보고기간의 종료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명 여기 나오죠. 기업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단위원, 이게 바로 통화기호 또는 금액의 단위죠.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손익계산서 양식은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제목 보이고요. 그 밑에 날짜가 보고기간 말일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7기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이건 뭐예요? 기간이죠. 기간. 예. 손익을 계산한 기간.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날짜는 보고기간의 종료일을 기록하지만 손익계산서에서의 날짜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손익계산이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을 표시합니다. 예, 그래서 보고기간을 표시하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회사명, 기업명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통화기호나 단위, 이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다음 두 번째 사람,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계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이 상철씨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과 부채는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상계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한다 하는 거죠.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잘못 설명하는 사람은 상철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1,000원이나 100만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우,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모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두 회계연도를 같이 보여주고 있죠. 오른쪽에는 전기, 왼쪽에는 단기, 이렇게 비교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쉽게 맞출 수 있었죠. 다음에 2번. 다음 중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평가 이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도 유가증권 자산이고 단기 매매 증권도 유가증권으로 된 자산입니다만은 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처리하는 것이 달라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무엇이다? 자본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영업외 이익이나 손실이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번, 자본이 증가할 수 있죠? 평가 이익이니까. 아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입니다 그랬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평가 이익은 자본의 증가, 평가 손실은 자본의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 없습니다. 손익사항이 아니에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손익계정이 아닙니다. 영업외 수익의 증가, 손익계정이 아닙니다. 라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증가. 네, 바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이 나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증가가 되고 평가 손실이 나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즉 자본의 감소.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가와 라가 됩니다. 답은 3번이다. 자, FAT 1급에서 이 매도 가능 증권 시험이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65회에 출제를 했다는 거죠. 가끔씩 낸다 이겁니다. 가끔씩. 여기에서 여러분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해를 해 두셔야 돼.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그냥 손익사항입니다. 평가 이익이 나면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이고 영업이익은 관계없어요. 왜 그럴까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니고 영업외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과 이 단기 매매 증권의 큰 차이가 바로 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손익으로 보느냐, 하나는 손익으로 봐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손익으로 안 봐요. 자본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본. 그게 차이니까 그 차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나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언제 하는 거죠? 결산 때. 결산 수정분기 사항입니다.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연령분석법을 적용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산출하고 있다. 매출채권 연령별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은 얼마인가? 결산 전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12만원이다.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는 결산 전에 대손충당금이 얼마인 거는 없어도, 즉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알면 돼요? 매출채권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대손 추정률은 몇 %인가 이것만 알면 그 금액 모두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걸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알아야 되는 경우는 뭘 알아야 돼요?
추가 설정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여기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기설정된 걸 뺀 것을 우리가 추가로 설정하는 거죠. 네, 결산에 반영할 때는 추가 설정한 것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질문은 추가 설정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산 후라는 거 뭐예요? 결산 끝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즉 결과만 물어본 거예요. 결과는 대손 추정률 전체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연령 분석법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그 FAT 1급에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액을 계산할 때는 잔액 비례법으로 주로 문제를 내죠. 잔액 비례법이라는 건 뭐냐? 맨 밑에 여기 잔액 110만 원인가요? 이 11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온 총액에 대하여 그 총액의 뭐 2%다, 5%다 이렇게 데이터를 줄 거예요. 주로 시험에서 1%를 많이 냅니다. 자, 그런데 연령 분석법은 뭐냐? 매출 채권을 나이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나이별로. 우리가 사람은 나이가 1년이 되었을 때 1살, 2살 이렇게 먹어가는 건데 매출 채권에서는 보통 3개월 단위로 나이를 먹입니다. 3개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이 3개월 이내인 거, 또 6개월 이내인 거, 또 9개월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요. 나이가.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3개월 단위로 동기를 이렇게 끊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1월부터 3월까지가 하나의 동기예요. 그때 그 기간에는 친구가 돼요. 근데 4월에 1일 날 오는 사람은 3월 말일에 온 사람한테 그 반말을 하면 안 되죠. 그때부터 동기가 끝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연령 분석. 연령 분석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3개월 이내인 것은 5% 적용하고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인 것은 10% 적용하고 6개월 초과된 것은 40% 적용하겠다. 이렇게 연령별로 대손율을 차등해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연령 분석법이다 이럽니다. 이건 연령 분석법은 잔액 비례법에 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손을 추정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60만 원 곱하기 5% 그럼 얼마예요? 65, 30 3만 원인가요? 네. 그 다음에 30만 원 곱하기 10% 이것도 3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만 원 곱하기 40% 8만 원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3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4만 원. 14만 원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이 1번이다라고 하면 이거 오답을 찍은 거예요. 1번. 예. 왜 1번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여기 대손 결산 전에 12만 원 있으니까 14만 원 중에서 이제 12만 원 있으니까 2만 원만 입력하는 거 아닌가요? 결산 자료 입력하는 건 2만 원만 입력해 가지고 전표를 만들 거예요. 전표 추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추가 설정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산 후는 뭐예요? 결산 끝나고 대손 충당금이 얼마일까요? 이것이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계산까지 잘 했는데 14만 원으로 계산까지 다 잘 했는데 1번을 찍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설정액을 문제로 낸 줄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가로 안에 이걸 넣어줬단 말이에요.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 12만 원이 있다. 이렇게.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12만 원을 빼가지고 2만 원. 예,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질문이 결산 후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다음과 같을 때 결산 시 추가 설정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그건 1번입니다. 2만 원. 결산 시 2만 원을 추가 설정해야 돼요. 예. 추정 대손율로 다 계산하니까 아까 14만 나왔잖아요. 14만 원. 그러니까 기설정된 것이 이제 결산 전에 12만 원 있으니까 2만 원만 추가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 때 추가 설정하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지 결산 후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가를 잘 구분해야 여러분이 보기에서 엉뚱한 답을 찍지 않을 거예요. 네, 다음은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이 제출한 출장 완료 보고서의 일부이다. 해당 보고서상 사용 내역을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개념 과목이 아닌 것은 네, 뭐 이거 쉬운 문제 아닐까요? 출장 완료 보고서, 대구지사, 기간, 사용 내역, 네, 운임, 운반비, 아니요, 숙박비, 직원 회식, 매출거래처, 선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하하, 운임이라는 것은 여비교통비는 아니겠죠. 예, 아마 운임이 들었나 봐요. 운임. 그럼 이거는 이제 운송비 아닐까요? 운송비? 운임? 교통비를 운임이라고 했나?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일단은 운임, 운송비는 없네요. 자, 숙박비, 여비교통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예, 여비교통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 회식 때 뭘까요? 예, 복리후생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거래처 선물 때 무엇일까요? 예, 접대비에 해당이 되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없었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여러분에게 이 상품 계정의 네 가지 요소를 T자로 그려보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기말 상품 재고액의 위치는 이 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 자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자, 위치를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기초, 여기가 매입, 여기는 매출 원가 이렇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자, 기초가 얼마냐? 50만 원이네요. 기초 5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매입이 얼마냐? 순매입액 400만 원 여기다 쓰고, 그러면 차변합계 나왔네요. 450만 원. 대변합계도 45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출 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순매출액이 있고 매출 총이익이 있네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 원가를 뺀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42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요 두 개를 순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을 비교하면은 매출 총이익 뺀 게 매출 원가잖아요. 왜냐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므로 매출 총이익이 80만 원이면 매출 원가는 420만 원이고. 그러면 답이 나왔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가 30만 원이 되어야 45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것이죠.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런 5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를 만나면은요, 여러분이 상품 계정의 4가지 요소, 자, 차변 요소,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대변 요소, 상품 매출원가, 기말상품 재고액,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배치해 놓으시고 합계를 똑같이 맞추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답을 구하는데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 30만원. 네. 이런 문제만 한다면 항상 제가 지금 알려드린 그런 방식으로 답을 찾으면 간단합니다.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3년과 24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자, 23년치도 물어봤고 또 24년 것도 물어봤습니다. 각각 계산을 해야 되겠군요. 23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만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감가상각은 정율법, 네, 정율법과 정액법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감가상각 계산하는 공식, 정액법, 정율법은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동안 앞에서 우리 정액법으로 많이 문제를 만나봤는데 65회에서 정률법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률법으로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감가상각비를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정률을 한 것이 당기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면 23년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23년도 감가상각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취득원가가 1000만원이죠. 첫 해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죠.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3년 1월 1일 날 취득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률 45%를 곱하기 한 것이 바로 23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50만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해인 2024년도도 계산하라 그랬죠. 2024년도는 1000만원 취득원가에서 빼기 450만원 450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거기에 곱하기 정률을 합니다. 4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1000만원에서 450을 빼면 550만원 남은 거죠. 이 550만원이 미상각 잔액이에요. 거기에 곱하기 45%를 하는 겁니다. 247만 5천원 나오죠. 계산해 보세요. 247만 5천원 맞는지. 네, 이렇게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과 실제로 이렇게 2년치만 할 줄 알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할 때 각각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24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24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려면 2년치를 계산해가지고 이걸 더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24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요? 또는 24년 말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요? 하면은 이걸 두 개 더하는 겁니다. 697만 5천원. 네. 그런데 이 문제처럼 23년도는 얼마고 24년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으면 이렇게 450 그 다음에 247만 5천원. 그래서 답이 라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그동안 문제를 많이 풀었고요. 65회에서 정률법으로 한 문제를 냈습니다. 띄엄띄엄 정률법으로도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공식, 정액법과 정률법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정액법 한번 공식 한번 써볼까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1년치 정액법 계산하는 방법. 취득 원가에서 뭘 빼주죠? 잔존가치라는 걸 빼주죠. 여기서는 잔존가치. 그걸 뺀 것을 나누기 내용연수로 나누면 이게 바로 1년분입니다. 1년분 감가상각비. 왜 1년분이라는 걸 제가 강조할까요? 문제에서 혹시 여기 취득한 날짜가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 날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7월 1일 날 취득했으면 1년치를 계산해 가지고 6개월이니까 절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월할로 계산할 것 이렇게 문제를 낼 때는요. 해당 월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월할 계산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1년치가 계산됐다. 1년 중에서 3개월치만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1년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3 나누기 12. 12분의 3을 해주면 3개월치 나온다 이 말이죠. 6개월치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1년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6 나누기 12. 12분의 6, 즉 절반 나누기 2로 하면은 6개월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월할 계산하도록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계장치의 취득 날짜를 다른 날짜로 고치게 되면 월할로 계산해야 돼요. 7월 1일 날 취득했는데 감가상각을 1년치 할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6개월치만 해야죠. 그래서 이 취득 날짜도 잘 보시고 해당 월 것만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경과된 개월수를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월할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6번 정률법 감가상각비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정리사항이 아닌 것은 이랬네요.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선급분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급분이라는 것은 비용을 취소시켜 가지고 차기로 이연시키는 선급 비용, 즉 비용의 이연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 비용을 이연시키게 되면은 당기의 비용에서는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익을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니까 이익이 증가됩니다. 다음 2번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수익 중에 선수분을 계상을 해야 된다. 자, 이미 수익으로 잡혀 있는데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그 중에 이자 수익 중에 선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수분이라는 건 뭐예요? 차기분의 이익을 미리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수익을 이연시켜야죠. 비용을 이연시키면 이익을 증가시키지만 수익으로 잡은 것을 내년으로 이연시키면 당기의 수익에서는 감소하죠. 그래서 증가시키는 게 아닌 게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수익의 이연입니다. 수익의 이연은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당기의 이익은 감소가 돼요. 내년의 이익을 반영할 거기 때문에. 다음에 3번 기간 경과한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한다. 네, 임대료가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경과된 임대료를 결산에 반영한다는 거니까 영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4번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비 중
소모품 미사용액을 계상한다. 자, 소모품 비 중에서 소모품 비를 취소해 가지고 자산으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비용을 취소시키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134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내용이었고요. 2번은 감소시키는 내용이다. 예, 답이 2번이다. 예, 바로 요 7번과 같은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을 문제로 낸 거예요. 예, 여러분들 결산 수정분계를 여러분들하고 이론으로도 했고 그 다음에 실무 수행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FAT 1급 시험에서 고비, 예, 합격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를 넘으려면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일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론에서 한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3점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결산의 수동분계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결산 수동분계 문제로 이런 비용의 또는 수익의 이연에 관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분계도 못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산에서 틀리잖아요. 결산에서 틀리면은 무조건 뭐가 틀릴까요? 손익계산서 틀리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뭔가 조회하는 문제에서 한두 개는 틀릴 수밖에 없고요. 재무상태표의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이 넘어오는 거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조회 문제에서 무조건 틀리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거기서 한 5점. 예.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만약에 2점짜리라고 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뭐 조회하는 게 한 3점짜리라고 하면은 예. 크게 잡으면 한 5점이 됩니다. 5점에다가 이게 이론에서 한 문제 나왔죠? 이게 3점. 무려 8점이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 부분을 포기하지 마셔라. 예. FAT 1급을 여러분이 무난히 취득하려면 그 부분을 포기하면은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7번 문제 아직 7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이 이제 FAT 1급의 이제 고비라고 했으니까 고지입니다. 고지. 기초는 아니에요, 사실은. 결산 수정분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FAT 1급에서 이걸 넘어야 합격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초의 어떤 고비, 중급 회계로 가는 그런 고개와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 등록 1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다음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2번이 답입니다. 틀렸어요. 자, 3번 사업자 등록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번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는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상호가 바뀌었으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해야 돼요.
그러면 상호의 변경은 세무서에서 정정 발급을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당일날 해줍니다. 상호 변경 정정은 당일날 새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발급해줘요.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죠. 첫 번째 사람, 상품권의 양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틀렸죠? 예. 여러분 상품권 아시죠? 상품권. 뭐 백화점에 가면 상품권 팔잖아요. 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우리가 재화로 보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상품권 같은 것은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주식을 사고 팔았다든가 채권을 팔았다든가 상품권을 판매했다든가 거기에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재화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면 상품권으로 상품을 사면 부가세 피해가는 거예요? 아니죠.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그 상품권으로 상품을 교환할 때 있죠. 그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가지고 상품권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그 상품권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하고 바꿨다.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그때 과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후에 상품권을 교환할 때, 상품과 교환할 때 그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환이는 틀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람, 상속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세 세금이죠. 세금을 물납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물납 재화로 납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속세가 만약에 5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5억 원이 없어. 내가 건물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건물을 내놔도 안 팔려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세금을 오늘 5월 30일까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근데 이 건물을 내가 세금으로 낼 테니까 세무서 보고 받아달라. 이게 바로 물납입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거기 부가세 그러면 판매된 걸로 보고 과세를 하느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판매한 걸로 보지 않아요. 세금으로 내는 것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세물납이라고 그래요. 상속세나 뭐 모든 세금을 우리가 조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세물납은 뭐다?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아니다. 아니다. 조세물납은 공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자 건물을 출자하는 경우 이거는 공급입니다. 공급이다 이거죠. 공급이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이다라는 것은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과세.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하잖아요.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래서 공급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건물을 출자했다 이거예요. 건물 출자. 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마침 건물이 하나 필요한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출자자가 내가 우리
우리 회사에다 우리 회사 그 사람이 그 출자자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그 건물을 주고 우리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주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건물의 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건물을 준 사람이. 그래서 건물의 출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요. 즉 판매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조세물납은 공급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민이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죠.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주식의 양도, 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네, 여러분들 혹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주식, 채권, 이런 유가증권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람이 맞았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나왔네요. 건물의 출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네, 답은 4번입니다. 건물, 이걸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그래요. 현금 출자가 아니라 현물, 물건으로 출자했다. 물건을 주고 주식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주고 주식을 받은 것. 이거 현물 출자예요. 주식을 받은 것도 판매한 걸로 본다. 이거 판매한 걸로. 그런데 건물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입니다만은 만약에 여기 정원이의 설명을 토지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토지는 왜 아닌지 아시죠? 면세니까. 면세니까 과세 재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인가 토지인가 잘 보시고 앞에가 건물이면 그 현물 출자는 과세가 되는 것이고, 즉 공급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현물 출자 물건이 토지다 그러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 내역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가번 원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액 500만원 공제받는데 문제없죠. 나번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지출 관련 매입세액. 공장 부지가 뭐예요? 토지잖아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죠. 다음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라번 종업원 명절 선물 과세 재화예요. 명절 선물 중에 과세가 되는 재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죠. 종업원 선물이니까 접대비가 아니죠. 복리후생비니까. 따라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가번의 원재료 관련된 거 500과 종업원 명절 선물 관련된 20만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네, 65회에서 조금 특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감가상각비에서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을 출제했다는 것. 네, 정률법을 출제했다는 것과 또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문제를 내지 않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문제를 냈다는 거. 네, 이론에서 주로 단기 매매 증권을 문제로 낸 적이 훨씬 많아요. 그동안 여러분 쭉 아까 59회, 60회, 61회, 62회, 64회 이렇게 쭉 풀어오면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론에서도 단기 매매 증권을 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을 냈다는 거, 뭐 이런 것 등 회차별로 약간의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질문을 놓친 게 있으시면 지금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우리 좀 쉬는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